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월급쟁이가 단계별로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9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JD 부자연구소 10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하고 부동산 주식 패키지 세일 강의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접수를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베이지북 발표 속 주가 하락, 국채, 달러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 0.57%, S&P 500 지수가 0.13%, 다우존스 지수가 0.2% 밀리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파월 재지명 전에는 테이퍼링 없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제목을 뽑았는데요. 연준은 이날 베이지북에서 경제활동이 7월 초에서 8월 초까지 보통의 속도로 약간 둔화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되었죠. 7월에서 8월 초까지 경기가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7월 이전까지는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6월까지 2021년 6월까지는 기저효과로 경기가 급하게 회복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7월 8월에 경기가 꺾이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자면 경기 정점을 찍고 꺾이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는 꺾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는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도 오르는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70년대 오일 쇼크와 같은 상황이 오지도 않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는 좀 오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는 주식은 많이 올라서 꺾였다고 보면 됩니다. 매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뚫고 올랐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미국은 현재 그렇습니다. 테이퍼링은 올해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현재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꾸준히 0%대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 현재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월의 연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월의 연임이 안 된 상태에서는 테이퍼링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월이 연임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월의 연임이 된다인데요. 첫 번째 파월의 연임이 안 된다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파월의 연임이 안 된다면 내년까지 테이퍼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은 조만간 연임이 결정이 되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파월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파월의 연임이 안 된다면 그러면 내년 2월까지가 이제 파월의 이제 재임 기간이죠. 그때까지 테이퍼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악역을 자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임이 안 되는데 테이퍼링 올해 연말에 했다가 경기 꺾이면 대책이 없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연준 총재가 결정하도록 놔두는 게 낫다고 봅니다. 11월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도 있고요. 아직 4%대 실업률로 오지도 않았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임도 안 되었는데 테이퍼링을 먼저 한다면 차기 연준 총재의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요걸 뒤지게 먹을 수도 있죠. 따라서 파월이 연임이 안 되면 테이퍼링은 차기 연준 총재에게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2020년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긴 총재로 기억하게 되면 됩니다. 두 번째, 파월이 연임이 된다. 만약에 파월이 연임이 된다면 테이퍼링을 생각보다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파월은 사실 비둘기파를 가져간 매파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올리다가 시장을 30%나 급락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이라 그런지 나중에 책임질 일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니 파월 연임이 결정되면 과감하게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그 뒤에 수습은 자신이 연준 총재로 4년을 더 할 수 있으니 다른 수단을 써서 수습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조짐이 안 보이면서 10년물 금리가 급등한다. 이러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면서 10년물 금리를 찍어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파월 연임이 빠르면 빠를수록 오히려 어, 주식시장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연임이 된다면 결론입니다. 파월은 연임 전까지 테이퍼링은 빼놓고 생각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환율이 1170원까지 다시 오르는 것으로 봐서는 다시 테이퍼링 하는 것을 시장이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은 주식 채권을 팔아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가장 테이퍼링에서 수혜를 입게 되겠죠. 은행들도 있긴 하지만 은행들 같은 경우는 신흥국에서 자산이 빠지는 것에 더 큰 이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은행이 반드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은 거의 투자 은행이기 때문이죠. 서브 이슈입니다. 월급쟁이가 단계별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직업을 갖는 시기입니다. 물려받는 재산이 없거나 사업체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일반인은 취직을 해야 합니다. 취직을 잘하기 위해서는 학생 때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면 일단 남들보다 출발선에 앞서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려받은 재산 등 있는 금수저보다는 훨씬 뒤처지겠지만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은 고소득 전문직, 의사, 변호사 등과 대기업 등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을 차려서 대박 내는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월급쟁이가 단계별 부자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때 공부를 잘하려면 머리도 좋아야겠지만 사실은 집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집안에서 과외를 해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인강 듣게 해주고 기타 등등을 할 수 없다면 남들보다 이제 같은 조건에서 공부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머리도 좋고 집안도 좋고 돈도 많아서 어렸을 적서부터 과외 학원 등등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좋은 학교 진학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안정적인 직장은 남들보다 출발선이 앞설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취준생인데 취업 원서를 수십 군데 넣었어도 다 떨어졌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부하는 준비를 하면서 배달 등 알바를 뛰어야 합니다. 서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무원 경쟁률이 100명 중에 2명 붙는 극악의 경쟁률입니다. 그러니 98명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모으고 있는 것은 고사하고 대부분 청춘을 고시원에서 보낼 수도 있으며 그렇게 보내고도 공무원 합격을 못한다면 한다면 모를까 아니라면 아까운 청춘 다 날리고 인생 종치는 겁니다. 출발선에서 앞서려면 최소한 보통의 집안에서 태어나 머리가 좋은 데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1997년 IMF 이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나 대학만 졸업해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출발선은 그나마 금수저 빼고는 비슷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안정적인 9급 공무원은 대졸자가 시험을 보는 시기가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두 번째는 종잣돈 만드는 시기입니다. 종잣돈은 약 1억 원 정도를 종잣돈이라고 합니다. 왜 1억 원이 종잣돈이냐? 이거는 이제 차근차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1년 수익률이 25% 정도의 재테크 상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100만 원으로 25%를 올리면 얼마입니까? 125만 원입니다. 그런데 1억 원이라면 얼마일까? 약 1억 2,500만 원입니다. 25만 원은 한 달 알바를 뛰어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2,500만 원은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억 원 정도는 되어야지 안정적인 재테크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재테크 상품에 투자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물려받은 돈이 없다면 1억 원은 어떻게든지 빨리 만들어 놓는 것이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억 원을 모으려 하지 않고 100만 원을 가지고 1억 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1억 원을 모으려면 300만 원 받는 사람이 20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100만 원을 100달을 모아야 합니다. 100달은 8년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1억 원을 모으는 속도를 반으로 줄이려면 10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200만 원은 50달을 모으면 됩니다. 그러면 4년 2개월로 줄어듭니다. 아마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대부분 100만 원을 가지고 부동산을 살 수 없으니 주식을 할 것이고 주식 중에서도 게임스탁과 같은 밈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잡코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죠. 1년에 25%도 꽤 큰 금액인데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1년에 2배 혹은 10배짜리 배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2배 이상의 돈을 벌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모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아마도 뭐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한 300만 원까지 떨어진 비트코인에다가 몰빵을 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이제 배짱이 있거나 아니면 생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고점에 들어가서 물리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빨리 모으려면 월 500만 원 또는 월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편이 더 빨리 1억 원을 모으는 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뼈를 깎는 종잣돈 모으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로또를 사는지 아십니까? 매일 벌어서 매일 쓰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를 쓰는데 돈을 다 쓰기 때문에 도저히 저축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제자리 생활입니다. 생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로또라도 사야 인생 역전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또를 삽니다. 그러나 로또를 사는 것보다 빨리 1억 원의 종잣돈을 만들어서 스노우볼 효과를 누리는 것이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재와 자본재 구분하기입니다. 그러나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소비재와 자본재의 구분을 못하면 1억 원 만들기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가수 리안나는 과소비로 인해서 파산까지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자산관리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산관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 돈은 없어지고 물건만 남는다는 말까지 해야 했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리안나는 무엇을 착각한 것입니까? 소비재와 자본재를 착각한 것입니다. 리안나는 소득을 소비재와 교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재를 산 게 아니죠. 그렇다면 결국 남는 것은 결국 소비재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자본재와 교환했다면 돈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이 불어난다는 얘기죠. 소비재는 사고 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소비재입니다. 자본재는 사고 나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자본재입니다. 소비재는 대부분 물건입니다.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뿐이 아니라 가구, 자동차, 명품 가방 등이 모두 소비재입니다. 일부 명품은 사고 나서 오르는 경우가 있지만 오르는 것을 기대한다면 차라리 자본재를 사는 것이 낫습니다. 자본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식과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종잣돈을 모을 때도 저축만으로 모으는 것보다는 우량한 주식을 꾸준히 사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축은 연간 1%대의 이자밖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5% 이상에 올릴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빨리 1억 원을 모으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1000만 원씩 버는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면 1억 원은커녕 마이너스가 안 되면 다행입니다. 그런 면에서 배우자도 잘 만나야 합니다. 돈 쓰기 좋아하는 배우자를 만나면 한쪽이 아무리 돈을 모아도 한쪽으로 돈이 새기 때문에 결국 부자 되기는 다 긁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할 때 배우자의 경제관념을 잘 보는 것도 부자가 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1억 원을 빨리 모아야 하는가? 스노우볼 효과 때문입니다. 위에서 1억 원에 25% 수익이 나는 자산에 투자를 하면 1년에 2,500만 원의 수익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을 고스란히 재투자를 한다면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 원으로 25%의 수익이 난다고 해봐야 2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큰 눈덩이를 굴려야 결국 큰 돈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복리 효과는 무엇이냐? 1억 원을 연간 25% 올리는 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얼마가 되냐? 10년이면 얼마일까? 라는 것이죠. 단위라면 25%니까 1억에 25%니까 2,500만 원이 되겠고요. 곱하기 10을 하면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복리라면 1억에서 25%를 1년에 올리면 1억 2,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1억 원에서 25%가 아니라 1억 2,500만 원에서 다시 25%가 됩니다. 이거를 10년간 곱하면 이게 이제 복리인데요. 10년 후에는 1억 2,500만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 됩니다. 즉 10배가 오르는 것이죠. 이 얘기는 20년이 지나면 다시 100배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1억 원이 25%씩 10년이 지나면 10억 원, 20년이 지나면 10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 1년에 25%는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얘기죠. 네 번째는 경제적 자유 얻기입니다. 그러나 10억 원이면 사실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티커는 088980입니다.
티커는 088980인데요. 이 주식은 최근 1년간 13%가 올랐으며 지난 5년간은 43.5%가 올랐습니다. 이 주식의 매수 매도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꾸준히 오르는 주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주식을 고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약 6%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 9월 9일 현재 수익률은 약 5.78%입니다. 그렇다면 10억 원을 이 주식에 몰빵을 했을 때 약 1년에 약 6천만 원 정도의 배당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1천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뗀다 뭐 하더라도 약 5천만 원 정도의 배당 이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매달 450만 원 정도의 월급이 들어오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1억 원을 25% 올리는 것에 투자를 해서 20년 후에 100억 원을 모았다면 어땠을까? 무려 한 달에 배당 소득으로 4,5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100억 원으로 자산을 증식해도 맥쿼리 인프라에 투자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맥쿼리 인프라는 이 정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2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S&P 500의 매년 배당 수익을 포함한다면 9.1%에 1%를 더해서 10.1% 정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S&P 500의 수익률을 앞서는 주식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1등 주식입니다. 2021년 9월 9일 현재 세계 시가총액 1등인 애플은 지난 5년간 500%가 올랐습니다. 이것을 아는 이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절친 찰리 먼거입니다. 워렌 버핏에게 물어봤습니다.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하는가? 라고 물어봤죠. 워렌 버핏은 평생 20개의 종목을 사고 팔면 충분하다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평생에 걸쳐서 말입니다. 그러나 찰리 먼거는 평생 3개의 종목만 사고 팔면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벅셔 회사에는 세계 1등 주식 추종 중입니다. 애플의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산 주식은 애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80년대에는 코카콜라를 샀고요. 90년대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샀고 2000년대에는 애플을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실 맥쿼리 인프라 기준으로 10억 원만 있더라도 좋은 삶을 즐기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다, 충분히 부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돈 잘 벌 수 있는 직업을 얻어서 소비재와 자본재를 구분을 해서 투자해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1억 원을 모아 매년 25%씩 10년의 자산을 불리면 10억 원을 만들고 20년이 지나면 100억 원을 만듭니다. 이것이 월급쟁이가 단계별로 부자 되는 방법입니다. 부자가 된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았어도 결국 인생을 헛사는 게 됩니다. 목적은 좋은 삶이고요. 수단은 돈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돈이면 결국 신기루 같은 인생, 돈만 쫓다가 좋은 삶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인생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동영상 밑에 제가 말뚝박기에 대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니 보시거나 아니면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일부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월급쟁이가 단계별로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나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